네, 두 번째,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에 관한 네, 강의를 시작할게요. 교재 425에서 457쪽 준비해 주세요. 교재 425페이지입니다. 주요 용어 보겠습니다. 감전, electric shock. 네. 전기로 인한 감전 얘기하는 거겠죠? 일렉트릭 샥, 그리고 격리, 시클루전, 격리, 보통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책에서는 시클루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물리적 억제, physical restraint. 우리 앞에 1차 시에서 했던 그런 낙상 예방을 위해서 이 레스트레인, 억제대를 사용을 했던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전에 요양병원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레스트레인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었는데 그게 불이 난 거죠. 그래서 레스트레인 했던 억제대 때문에 못 나오고 환자들이 질식사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이 억제대를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팔을 묶거나 다리를 묶거나 하는 이런 억제대는 물리적 억제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화학적 억제대가 있어요. 네, 여기 화학적 억제대 이 부분은 우리가 약물을 얘기해요. 약물. 그래서 수면제 얘기겠죠? 네, 그래서 화학적 억제, 물리적 억제. 이거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밑에 보면은 이제 여기 레스트레인, 이제 보호대, 억제대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레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의 물리적 억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레스트레인. 그리고 발작 시저 있고 안전 감시 장치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모니터링 하는 거여서 우리 1차 시에서 했던 환자가 그 침대에서 떠났을 때 알람이 울도록 하는 그런 안전감시 장치가 되겠고, 일산화탄소는 우리 카본 모노사이드라고 해서 CO,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O는 옛날에 연탄가스는 이 일산화탄소거든요. CO. 그래서 일산화탄소. 그리고 증기화상에서 스콜드, 증기로 인한 화상, 뜨거운 이제 그 열기에 의한 화상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질식, 그래서 아스픽시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스픽세이션에서 질식. 그래서 기도로 뭐가 넘어갔는데 애기들이 땅콩이라든가 이런 걸 삼켰어요. 근데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땅콩이 붓겠죠. 이제 수분과 만나면. 그래서 아예 기도를 막아버리면 숨을 못 쉬겠죠. 그렇게 하면 질식이 된다는 그 질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뭔가 기도에 걸렸을 때 이제 뒤쪽으로 가서 그 부분을 나오게 하는 하임리어 매뉴얼이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서 교재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하임리 매뉴얼. 그리고 이라서 화상. 그래서 화상은 열에 대한 화상이 제일 많을 거고 전기에 대한 화상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화상은 뻔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용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맞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과 발달 단계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에 잘 되어 있어요. 14-1 생애 주기별 안전 위험 요인.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태아는 임신, 이때 임신했을 때 태아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성애, 흡연,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방사선 노출, 이런 농약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아는 안전의 위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형아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성의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신생아와 영아입니다. 신생아는 태어나서 1개월까지, 영아는 태어나서 1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아라고 얘기하면 이 신생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따로 또 신생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영아 1세까지 얘기는 낙상, 수면시 질식, 우유 흡인이나 음식물에 대한 질식, 화사, 자동차 사고, 이런 사고, 감전, 중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3세가 되죠. 유아는 낙상, 물건에 부딪힘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절단, 자동차 사고. 이때 아이들은 이제 뭐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확 밖에 막 뛰쳐나가게 돼요. 엄마랑 손을 잡고 있다가도. 그러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사고라든가 종류 조심해야 되겠죠. 학령전기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니까 요게 3에서 6세 학령전기, 3에서 6세일 때는 자동차 사고, 놀이기구의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이제 청소년 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뭐 19세, 만 19세 뭐 정도 되겠죠. 자동차 사고, 또 노인, 이런 거는, 노인은 낙상, 화상, 보행사고, 자동차 사고.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잡으냐면, 이 사람들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위험 요인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연령과 발달 단계에 대해서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양식입니다. 생활 양식은 작업 환경, 그리고 지역, 그리고 재정, 그리고 불법 약물의 노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은 이제 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안전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뭘 사야 되겠죠. 필요하면. 근데 이 돈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불법 약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마약 종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오토바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청소년 때는 이걸 되게 멋지다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사고 한번 나면 거의 뇌 쪽을 다치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행동을 이 청소년 이때는 어떠냐면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동성과 건강 상태입니다. 마비, 근력, 쇠약, 부적절한 균형으로 인해서 기동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사고의 위험이 높겠죠.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이 마비도 뭐 반마비, 한쪽에 편마비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지가 다 마비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를 거고요. 근력도 뭐 힘이 없다든가, 아니면은 균형 감각, 뭐 부적절한 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걷는 게 조금 문제가 되면은 잘 넘어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감각, 지각 변화. 보시면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시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사고의 위험이 높다. 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잘 볼 수 없고, 잘 들을 수 없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냄새, 가스 냄새를 못 맡으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감각, 지각 변화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 요인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인지력은 수면 부족, 무의식이나 반혼수 상태, 환각 상태, 약물이나 질병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사람은 인지력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위험하다고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수면 부족해서 수면제를 먹거나 이러면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화장실 가거나 이러면은 잘 넘어질 수 있고, 무의식, 반혼수 상태에는 무의식은 막 환자들이 이렇게 이리터블 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막 온몸을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 침대에 막 득득득득 하면서 이게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안전에 위험이 되잖아요. 그리고 환각 상태 약을 해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영향을 미치고요. 정서적 상태. 보시면 스트레스 상황은 대상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외부 자극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킨다. 우울한 대상자는 정상인보다 자극에 늦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충청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죠. 어머니 돌 굴러가유. 돌에서 막 죽기 전에 피하지도 못하죠. 너무 늦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런 우울한 대상자는 정상인보다 자극에 늦게 반응한다는 건 뜨거운 곳에 이렇게 닿았어요. 그러면 빨리 손을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극이 느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집중력 떨어뜨리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또 위험한 것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에 따라서도 실어증, 언어장애 잘 읽지 못하는 대상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금연 산소 사용 중이라는 표지를 읽지 못하면 뭐 거기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말을 못하든가 아니면은 그 글을 읽지 못한다든가. 그리고 안전지각력. 이 말이 조금 이거 읽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볼게요. 끝에 안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소 탱크, 정맥관과 같이 익숙하지 못한 기구에 대한 지식 부족과 뜨거운 물주머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된다. 지각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인지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이 뜨거운 냄비에다가 손을 대요. 왜냐하면 이게 뜨거운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이제 한번 경험을 했던 아이는 절대로 그 뜨거운 냄비 위에다가 손을 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각력이 다시 얘기하면은 지식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지식 부족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인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는 것,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것. 근데 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 그 안전에 대한 지각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영양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 섭취를 예방하는 방법, 연령별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가정, 작업장, 지역사회, 병원 환경부터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정에 대한 환경. 그래서 여기에 좀 읽어보시면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에 그런 소화기 이런 것들은 다 또 배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비치하게. 그리고 작업장은 피로, 소음과 공기 오염 또는 너무 높은 곳에서의 작업, 지하에서의 작업 이런 것들은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간호사는 병원 환기 역시 안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항상 산소가 되어 있으니까 월에 이제 벽에 이제 산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빨리 산소를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가스들이 이렇게 산소뿐만 아니라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마취가스 이런 종류들도 다 간호사들한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무색무취거든요. 냄새가 나는 종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 이제 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에 대한 얘기고요. 지역사회도 그 환경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조명, 안전한 물, 하수 처리, 음식물 구입과 취급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에는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도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밑에 죽으면 하수구나 매립 쓰레기가 이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원전 얘기가 있잖아요. 원자력. 원전에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암 발생을 일으킨다. 암 발생. 네, 이것도 지역사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병원 환경입니다. 그래서 매년 병원에서 의료 과오의 결과로 98,000명의 환자들이 사망하고 이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잘못 주사를 맞는다든가, 근육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정맥 주사를 잘못 맞는다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면 치명적인 약 같은 경우에는 큰일이 나겠죠. 네, 그런 병원 환경. 428페이지에서 수로나 수십 년 전보다 환자 안전사고는 더욱 많고 예방할 수 있는 오류는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컴퓨터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들 환자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이런 거 파이브라이트 이런 쪽에 있어서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오류는 또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한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에 관련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이제 만약에 의료사고가 있었어요. 근육이나 이런 주사 쪽에 그 사고가 나중에 봤더니 이 너무 이제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갑자기 부족해서 2교대를 걸린다든가 이런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관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에 관련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 단락에 한번 보실까요? 의료기관이 안전을 최상위 우선순위로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안전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안전문화의 기반은 비난하지 않는 근무 환경. 요즘에 태움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비난하지 않는 근무 환경,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류를 공유하고 오류로부터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래서 숨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숨기지 않고 포면으로 드러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오류로부터 이제 학습하고자 하는 이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화학 테러 오른쪽 단락 428페이지 오른쪽 단락 생화학 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화학 테러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다. 옛날에 전쟁할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겠죠. 네, 이거 재난계획. 간호사는 보건의료 산업 모든 부문에서 재난관리와 대상자 간호에 대한 책임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지금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 재난 상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간호사가 핵심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전달 시스템이 대규모 재난에 대처할 만큼 잘 준비되지 않았고 재난 동안 의료가 제공되는 국가적 체계가 필요함을 이제 인식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코비드19도 있지만 또 이 재난이라고 하면 주로 지진, 그리고 뭐 비행기 추락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재난 때. 그러면 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재난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429페이지. 그래서 간호사들은 의료기관에 있는 대상자를 안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많은 기관에서 이러한 이유로 재난 대응 훈련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또한 재난 사건에서 그들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본인이 안정되고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야지 우리 대상자도 보이고 대상자한테 더 친절한 간호, 더 정말 적합한 간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제대로 그들 자신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의미고요. 주요 재난 동안 간호에 참여한 간호사들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확인되었다.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그래서 미국 간호사 협회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ANA, 네, 단체죠. 간호협회. 그래서 간호사들이 결코 조직적인 대응 시스템을 벗어나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조직적으로 이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간호사들은 이러한 대응 시스템 중 하나에 미리 등록하여 적절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뭐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재난 후 이제 그 외상 후 스트레스에 해서 상담하는 그런 영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여러분들 혹시 있다면 나중에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이런 시스템 중에 하나에 등록해서 적절한 훈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차시 입원간호, 퇴원간호에서도 나왔던 낙상, 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폴다운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래서 교재로는 436페이지입니다. 특정 위험 예방. 네, 왼쪽 단락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낙상이죠. 폴. 모든 연령에서 낙상은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 특히 영아나 노인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노인, 영아. 네, 영아는 1세까지,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노인에게 특히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낙상을 경험하며 통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낙상은 사고 관련 사망의 주요 원인이고 부상과 입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그래서 개인 비상 대응 시스템의 설치와 낙상 예방을 위한 물질적 환경을 유지하는 조치 등을 권장한다. 그래서 437페이지 보겠습니다. 표 14-1 낙상의 위험 요인과 예방법. 그래서 위험 요인은 게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제 시력 저하가 있겠죠. 시력 저하, 그리고 인지 장애. 앞에서 설명했던 인지. 그래서 혼동, 기억력, 진압력, 판단력 장애. 그래서 진압력이 뭐죠? 네.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장소, 시간, 네,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진압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병원인지 아니면 병원 3층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간이 지금이 겨울인지 가을인지 봄인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대상자가 간호사인지, 근데 이제 환자들이 뭐 옆집 아줌마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압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어느 쪽에 진압력이 없는지. 그래서 진압력 판단의 장애, 인지장애, 그리고 보행 혹은 균형 장애와 하지 기능 부전으로 인한 보행의 어려움, 그리고 의자나 침대에서 이동의 어려움, 그리고 기립 저혈압.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운 거. 갑자기 일어나면 어때요?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어지럽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움직이라고 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립 저혈압, 그리고 빈뇨 또는 이뇨제 복용. 그러면 빈뇨라는 거는 자주 소변을 본다는 거죠. 하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뇨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이런 것도 하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니까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질병 과정 또는 치료로 인한 허약감. 그래서 뭐 일단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기력이 딸리죠. 위크니스라고 합니다. 허약 상태에서 잘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복용 약물, 이런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도 이제 낙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8페이지는 1차 시에서 설명했던 부분 중복입니다. 그래서 그때 낙상 위험도 평가하는 이 척도 몰스폴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과거 낙상 경험, 2차 진단, 보행 보조, 정맥 수행요법, 해파린락, 걸음걸이 이동, 의식, 정신 상태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었고요. 점수를 매긴 합계가 있었고, 그 합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낙상 예방 주의 지침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상자에게 환자의 환경을 익숙하게 하고요. 대상자가 호출 장치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거는 뭐냐면 낙상 예방 주의 지침인데요. 낙상을 이제 당하지 않게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호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주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환경을 익숙하게 해서 환자가 이제 낯선 환경이 아니게 해주는 거고, 호출 장치가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누르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리고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도록 하는 거, 그리고 소지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대상자의 욕실, 방과 복도의 튼튼한 난간, 그래서 그림 봤었죠, 시작할 때. 그래서 안전 난관, 안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복도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이 난간을 설치한다는 거고요. 병원의 침대는 대상자가 휴식하고 있을 때 바퀴를 고정하고 낮은 높이로 유지하고, 그래서 침대는 꼭 바퀴 고정하는 거, 미끄럽지 않고 잘 맞는 신발을 제공해야 되고, 야간 조명, 보조 조명을 사용해야 돼요. 노인들은 이제 시각 자체가 많이 이제 노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런 불빛보다 또 하나 더 보조 조명들을 더 켜놓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항상 보조 조명, 그리고 복도에서도 다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은은하게요. 그래서 바닥 표면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혹시나 뭐 쏟는 게 있으면 즉시 치우도록 해야 되고, 대상자 영역을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암요양병원에 한 2년 정도 있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인실이었어요. 어르신이 화장실이 병실 안에도 있는데 이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빈뇨 이런 것들도 있고 방광 근육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복도에 있는 밖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쓰시려고 이제 나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발이 하얀색 이제 실내화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신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뭐 할머니 있고 좀 뭐 신발 좀 밀어달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이렇게 밀어 넣어 줬는데 할머니가 그걸 신으려다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려지면서 엉덩방아를 찍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있으셨는데 대퇴골 있는 부위가 부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또 간호사가 병실로 갔겠죠. 그래서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지신 거고, 그래서 바로 침대로 옮겨서 다리 길이를 쟀더니 다리 길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도 이미 피머넥이라고 하거든요. 대퇴골두에 지금 골절이 있구나 해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예요. 단지 살짝 엉덩방아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간호사들은 이런 안전하게 해는 이런 것들, 그래서 미끄럽지 않고 잘 맞는 신발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이런 교육들을 잘 시켜 놓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미 발생해 버렸을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낙상사고가 발생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박스 14-3과 관련해서 임상 경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을 예방하는 실무 지침을 보시면 병실 환경과 호출 장치에 대해서 해서 호출 장치 계속 나오고요. 대상자의 보행과 이동 능력에 대해 주의 깊게 사정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이제 보행기, 워커라든가 이제 발이 뭐 2개, 앞에는 바퀴가 있고 뒤에는 이제 그냥 움직임이 없는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4개가 다 바퀴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지팡이를 짚고 갈 수 있는 이런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관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기력이 쇠약하다 보니까 오늘 잘 걸으셨던 분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시거든요. 내일은 또 이제 다리의 근육이 더 약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잘 관찰을 해서 필요시 보행기를 제공하고요. 특히 밤에 낙상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집중 관찰해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호출 장치를 이용하도록 격려하고 호출 장치를 침대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예 딱 고정돼서 붙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동식으로도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환자들이 또 가다가 어디에 또 홀리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고정해서 붙여놓기는 주로 붙여놓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상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병원 침대는 항상 낮게 한다. 그래서 낮으면 낙상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게 하고요. 침대의 바퀴를 잠궈두는 거지. 바퀴를 이렇게 잠그게 딱 바퀴 부분에 누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누르면 우리가 아까 전동 침대 봤던 그 부분도 잠기고, 그리고 이런 침대들도 다 잠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궈두고 환자가 안전하게 침대에 오르내리도록 해야 되고, 화장실과 욕실에 비치된 손잡이, 네, 그리고 세이프티, 사이드 레일 뭐 이런 것들, 그 손잡이와 복도의 안전보조대를 이용하도록 격려한다. 그리고 욕조와 샤워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도 좋은 거 신어야 되겠죠. 뭐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토돌토돌한 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특히 정돈된 환경을 유지할 때 전기줄이 발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 가구는 방해가 안 되는 곳에 두고, 혼돈 대상자, 정신이 왔다 갔다 컨퓨전 혼돈 이런 대상자를 위해서는 침상 난간보다는 개별적 간호중재 안전감시장치 있겠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세팅을 해놓으면 알람이 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의존적인 대상자를 이동하기 위해 기계적 혹은 전자식 침상 리프트를 사용한다. 해서 전동 침대 그런 것들, 리프트 이제 이동할 때 이렇게 그 부분에 옮겨서 이렇게 하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네, 439페이지 이제 오른쪽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전자 안전 감시 장치도 있고 위쪽부터 볼게요. 의료 환경은 네,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안전지향적이 하고, 이런 환경은 낙상 예방을 위해
많은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낙상 위험 경고를 위한 특정 색의 팔찌, 네, 팔찌가 있고, 그러면 뭐 고위험군, 저위험군 이런 데 따라서 색깔별로 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팔찌. 고위험군, 저위험군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낙상 스케일 척도를 가지고 계산했던 그걸로 합니다. 그리고 복도의 안전바, 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호출 조명, 화장실의 안전바, 침대 휠체어 및 이동침대 바퀴 잠금 장치, 잘 관리된 적절한 크기의 휠체어, 침대 길이의 난간 또는 침대 옆에 패드, 야간 조명,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전자 안전 감시 장치예요. 이것은 세이프티 모니터링 디바이스는 대상자가 침대나 의자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알람을 울리도록 체위 감시 센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알람이 오는 것도 있고, 아예 나왔을 때 되게 뭐 혼돈 상태 이런 컨퓨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오기만 하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뜰 때 바로 알람이 오는 이런 안전 감시 장치가 있습니다. 발작 내용이 있네요. 시저, 발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련 또는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의 발작적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 병리까지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작에는 대발작, 뭐 소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대발작을 보면 발작과 함께 의식상실을 포함한 경우 신체 손상의 위험이 높다. 요즘에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옛날에는 이런 경련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반에 한 명씩 있었던 건 아니고 학년에 한두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쓰러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입에 거품을 물거나 막 몸을 떨면서 발작을 하고 있으면 선생님께서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가게 하고 이제 그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작을 할 때는 뭐 머리 뒤에 부드러운 이제 수건 같은 거 받쳐주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해서 이제 토한 것들이라든가 이게 침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작에 대한 이제 뭐 신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일단 그림에 소화기가 보이네요. 그럼 이제 화상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40페이지 왼쪽 단락 화상. 그래서 증기. 스콜드, 증기는 뜨거운 물 또는 수증기로부터 화상을 입는 것이며, 화상번은 열, 화학적, 전기적, 방사성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발생되는 화상을 말한다. 열은 잘 아실 거고, 뭐 불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그리고 화학적인 것 이런 거는 우리 염산 이런 거는 뭐 묻지마 테러 이렇게 해서 염산 붙는 경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화상이고요. 화학적인 거죠. 그리고 전기적, 잘못해서 전기 통하거나 아니면 뭐 벼락 맞거나 이런 전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고, 방사선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그래서 방사선은 일부러 치료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그 부위에 이제 방사선을 이제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다가 쏘는데 이제 피부가 색깔이 변하기는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사선 물질에 노출될 때 일단 화상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 노출됨으로써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 얘기고, 이제 화재. 그래서 병원 화재는 주로 전기기구의 불량 또는 마취가스 연소에 의해서 발생된다. 그리고 병원 내 화재에는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한다. 1, 2, 3, 4. 첫 번째는 구조죠. 그래서 레이스라고 순서를 외웁니다. 병원에서 교육할 때 레이스. 경주라는 뜻이죠. 레이스는 첫 번째는 구조, 위험에 처한 대상자를 평가하고 보호하고, 두 번째 이제 화재를 보고하고 알람 막 이제 울려야 되겠죠. 알람을. 세 번째는 이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폐쇄하고, 그리고 소화제를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소화전 그리고 소화기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쭉 펴면 거기에다가 사람이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3층 건물에서는 뛰어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는 그렇게 얘기가 됐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CO라고 했죠. 일산화탄소 CO는 냄새가 없고 무색이지만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탄가스 중독, 이것을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산화가 모든 휘발유, 자동차, 잔디 깎는 기계, 난로, 바베큐, 나무를 태울 때 이제 일산화탄소가 방출되는데, 요즘에는 매스컴에서 그게 나오죠. 이제 캠핑장에서 이제 안에 이제 부탄가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추워서 안에서 피운 거죠. 이렇게 환기가 안 되도록 한 상태에서.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 중독. 그래서 중독에 대한 거는 아동에 있어서 중독의 주요 원인은 부적절한 감독과 가정용 독성물질의 부적절한 보관이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이제 작은 동네에서 날씨가 조금 흐린 날씨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전을 부쳐 먹자고 동네 어르신들을 부른 거죠. 근데 이제 부추전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밀가루 포대랑 그리고 농약을 넣는 포대가 색깔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노인 어르신이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밀가루인가 보다 해서 그 농약포에 있는 그 하얀색 가루를 똑같이 생겼대요. 그거를 이제 섞어서 전을 부친 거죠. 그리고 나누어 먹고 그 나누어 먹은 어르신 중에 한 분만 사시고 나머지는 다 잘못되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농약,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넣었다가 아이가 또 그게 바카스인 줄 알고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중독들은 정말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중독은 사고성 독극물 섭취나 처방 등 약물의 과다 복용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그리고 치매 노인에게 중독은 흔히 발생되는 문제고, 인지력 감소, 행동 퇴화로 노인은 아동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동과 같은 중독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은 아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케어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아이는 보시면 아동의 중대는 부모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런 곤충이나 뱀에 의한 중독 약물에 의한 흔히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 제공, 상담 이런 것들이니까 이 노인도 아이와 같은 예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질식 보겠습니다. 질식. 그래서 아스픽시아라고 보통 하는 이 질식입니다. 그래서 질식은 호흡 장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초래된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음식물은 이물질이 기도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는 이제 하임립 수기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임립 수기. 네, 그림 보이시죠? 442페이지입니다. 그림에 보면 하임립 수기. 그래서 여기 오른손은 주먹을 져요. 주먹. 그리고 왼손은 이 주먹을 감싸집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흉골 있는 이 부분,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쏙 들어가는 부위를 내 쪽으로 몸을 당기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지금 대상자가 기도에 걸려서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 걸렸던 게 톡 나올 수가 있어요. 조금 완전히 심하게 안 걸렸을 때, 완전 질식이 아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하임리 수기 이고요. 하임리 있는 사람 이름이고 매뉴얼이라고 해서 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음은 청력 손실을 유발하고요. 큰 소음일 때 소음의 생리적 영향은 맥박과 호흡수 증가, 근육활동 증가, 오심, 청력 소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기기구 오른쪽 단락에 형광펜 보시겠습니다. 모든 전기기구는 바르게 접지되어야 하고 감전,
그래서 일렉트릭 샥은 전선이나 정전기보다는 전류가 신체를 통해 지면으로 흐를 때 발생한다. 해서 전기샥으로 환자가 이제 병원으로 온 경우에는 꼭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손끝이나 발끝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고 나간 부분이 있어요. 443페이지입니다. 방사선, 라디에이션.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선 촬영이나 투시 검사를 하는 경우 조사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주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은 방사선원 그리고 근처에 머무르는 시간, 방사선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며 가운과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최소화할 수 있다 해서 납가운을 얘기합니다. 납가운.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 기사님들은 다른 방에서 얘기하시죠. 뭐 붙여주세요 하면서 목을 붙여주시고 숨을 들이쉬세요 해서 엑스레이 사진 찍었던 이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매일 그걸 몇백 건씩 막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선량계라고 하는 걸 차고 그리고 그 납이 들어가 있는 벽 뒤에서 이제 마이크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방사선, 생화학적 테러 공격, 그래서 응급 상황 관리와 지역사회 참여의 개념으로 확대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전 훈련에 적어도 매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생화학 얘기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또 보호대, 억제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스트레인. 그래서 대상자의 신체 활동 또는 신체 일부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고요. 뒤에서 이제 그림 보면서 그때 개념 봐도 찾으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억제 혹은 격리는 환자, 직원 또는 다른 사람들의 즉각적인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만 시행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중단되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블루로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정말 우울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이 묶여 있는 거예요. 팔, 다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억제는 일상적인 대상자 관리 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낙상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을 묶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억제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도 억제의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가족이 이제 요구하면 환자분이 너무 치매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묶어주세요, 손발 묶어주세요 하면 묶기도 했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가족이 이제 적용을 요청한다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억제 적용이 필요하다면 사정한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최소한의 억제가 적용되었음을 이제 나타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억제는 얘기했죠. 이렇게 묶는 거. 그래서 억제는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억제, 격리 적용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리적 억제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수기법, 물리적 또는 기계적 장치, 재료 또는 장비를 말한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여 행동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화학적 억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화학적 억제고요. 그래서 격리는 seclusion, 격리,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아이솔레이션 이런 격리는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방어나 일부 구역에서 나가지 않도록 강제로 대상자 혼자 두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격리다. 격리는 우리 또 다른 주차에서 6주차 이때 격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격리, 역격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보호대의 합법적 적용. 그러면 어떨 때 합법적으로 적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호대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보호대 사용은 법적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박스 14-4가 보호대와 격리 기준입니다. 이 부분 읽어볼까요? 보호대는 대상자가 폭력적이거나 자해하지 않더라도 대상자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에 적극적 위험을 가하는 폭력적 가해자 행동 관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 기존의 중재가 대상자 의료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효과적일 때만 사용되어야 되고 가장 최소한의 중재여야만 되고 병원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되고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적용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은 일단 폭력적 막 뭔가를 다 때려 부수고 사람을
판단은 이런 폭력적이죠. 그럼 이 대상자가 이러면은 옆에 있는 환자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호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본인을 막 자해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이제 막 자기가 막 들고 나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정신과에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때 자해를 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할 때는 최소한만 네, 적용하라는 이런 내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의사 처방이 억제 이유와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뭐 폭력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보호대의 PRN 처방을 안 된다. PRN은 뭐냐면은 필요시 처방이라고 하거든요. 필요시. 네, PRN 필요시. 이거는 PRN 처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는 보호자는 다른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본 후에 다른 거를 다 사용한 후에 안 될 때 이것을 사용해라.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45페이지 왼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보호제 억제의 선택은 다음 5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고, 설명드렸었죠. 최소한 제한. 이 최소한 제한은 뭐냐 하면은 일단 이걸 팔을 묶을 때도 이제 완전히 이 관절까지 다 묶는 게 아니고 이 손목 부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제한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 보호된 대상자의 치료 또는 건강 문제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교환이 쉬워야 하고, 적절한 보호대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죠. 다른 환자들이 보는 거는 좀 그렇겠죠. 노출, 외부. 종류에는 성인한테는 조끼 보호대, 벨트 보호대, 장갑, 손 보호대, 그리고 사지 보호대. 사지가 제일 힘들겠죠. 다 묶는 거니까. 신생아와 아동에게는 머미 보호대, 우리가 머미 억제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 유아용 침대 그물 보호대가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지 사진이랑 다른 거죠. 지금 이 사진이 핵심 수기, 우리 실습책에 있는 사진을 여기다가 삽입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446페이지에 삽입시키긴 했는데 이 부분 사진은 다른 데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네, 성인 조끼죠. 그래서 재킷, 이 조끼를 입어서 억제를 한 거고, 여기에 또 묶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조끼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벨트 보호대, 이제 벨트로 해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억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팔꿈치 보호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들 이렇게 팔꿈치 다치지 않게. 그리고 마음이 억제대가 이 전신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싸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싸고, 2번이죠. 3번을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싸는 것이 미라라고 해서 머미거든요. 그래서 머미 억제대, 애기들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 지침,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446페이지. 그래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처방이 있을 때 처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응급 상황이라면 보호대 적용 후 병원 규정에 제한된 시간 내에 처방을 받는 거고요. 대상자 보호자에게 일시적이며 보호적임을 확인시키고, 처벌로서 이런 걸 하는 것, 처벌도 아니고, 그리고 간호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자가 가능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용하고, 사지 보호대는 혈액순환 장애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아니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순환 장애가 없는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묶어서 혈액순환 장애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뼈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대어주고, 그리고 사지 보호대는 매듭으로 묶고 대상자가 당겼을 때 쪼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환자가 당길 때마다 더 쪼여지면 나중에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염소 묶는 게 그거거든요. 염소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산에 이제 방목하는 염소를. 근데 이 염소가 도망가려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이 올라가 봤더니 이 염소가 지식사화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쪼여지면 안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겼을 때 쪼이지 않아야 한다. 자세를 바꿔야 한다면 끈은 침상 난간에 묶어서는 안 되고,
정해진 침상 난간에 묶는 건 우리 사이드 레일이거든요. 그 사이드 레일에 묶으면 환자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병원 규정에 정해진 시간마다 보호대를 관찰하고,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시간마다 보호대를 풀어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ROM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간호, 피부 통합성 등을 다 사정해야 되고, 영양, 수분 공급, 배설, 기본 간호 요구를 사정하고 수행해야 되고, 계속 필요한지 재사정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풀 때 혼자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피부에 이상이 있다면 간호사에게 알리고, 차트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 느슨하게 하고, 사지 운동을 시행하고,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히 풀어야 되고, 언어적 지지, 접촉을 통한 정서적 지지도 같이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갑보호대, 아이 할 때 하는 장갑보호대, 그리고 이 14-7은 사지보호대는 안에 이제 조금 패드 돼서 뼈 돌출 부위를 조금 보호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뼈 돌출 부위 보호하는 방법 보이시죠? 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고 개인의 나이 그리고 발달에 따라서 다양하고, 그리고 학습 목표에 해당되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연령, 그리고 발달 수준, 생활 수준, 이동성, 감각 변화, 의식 수준, 감정 상태, 의사소통과 환경 요인이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문진, 신체검진, 위험 사정 도구 및 가정 위험 평가 방법을 통해서 손상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잘 사정해 줘야 되고, 이런 낙상, 폴은 노인 손상의 흔한 원인이고, 이 난간이 낙상으로부터 대상자를 모두 보호하지는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올려진 난간 주위에 낙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낙상 예방은 지속적인 관심사입니다.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질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질식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소음, 장기간 노출이 되면 청력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부적절한 접지 전기 장비의 결함은 병원과 가정에서 이제 건강에 위협이 되고요. 이게 전기 샥이라든가 전기 쪽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병원에서 방사성 물질은 진단과 치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안전하지 않은 노출은 이제 대상자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보호대가 적용되기 전에 보호대, 레스트레인, 보호대의 여러 가지 대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사정, 평가하고 완전한 기록을 해야지 됩니다. 여기가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차시 정리하겠습니다. 5주차 복습입니다. 1번 입원 환경의 조성해서 환경적인 게 있었죠. 그래서 병실, 침대, 침상 체위 여러 가지, 그래서 팔로우즈 체위, 그리고 트렌들렌버그 체위, 그런 것들 정리하시고요. 침상 난간, 사이드 레일 얘기했던 거, 그리고 침상 만들기, 입원 침상 있었죠. 그리고 사용 중인 침상, 빈 침상 이런 것들 설명했었습니다. 입원 흐름도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사정부터 어떻게 쭉 진행되는지, 그리고 전동, 전실, 전원, 정과는 그리고 입원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전동, 퇴원 준비도 쭉 흐름도가 있었죠. 그리고 낙상 위험도는 어떻게 사정하는지, 이제 그 척도를 이용을 했고요. 욕창 위험도, 척도, 통증 사정, 척도. 그래서 척도가 3개가 있었습니다. 낙상, 욕창, 통증. 퇴원 흐름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금 2차 시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낙상 위험 요인과 어떻게 예방하는지, 그리고 보호대 종류는 조끼부터 시작해서 마미 억제대, 그리고 손 보호대 이런 가지들 그림 보면서 익히시면 될 거고, 이런 보호대 적용을 할 때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이 보호대 레스트레인 보호대 적용 실무 지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6주 무균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